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고졸학년 검정고시 총정리를 맡게 된 김석 선생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수업을 했던 고졸 검정고시 기본서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기본서를 공부하지 않으시고 이 총정리 강의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여 총정리만 들으신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다 아시고 문제를 푸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수업 중간에 이게 좀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좀 어려워도 제가 설명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문제를 같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1시간 정도 하는, 뒤쪽에 있는 예상 문제풀이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의 계획상으로는 문제 개념부터 쭉 하고 문제를 따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 1단원 사회를 바라보는 창 1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찾는 거죠. 일단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잖아요.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사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사회죠. 따라서 이 사회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냐면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의 첫 번째는, 여기 분필이 좀 안 써지네요. 자, 자아정체성이라는 걸 봅시다. 책에 보시면은 자아정체성이라는 게 누군지를 스스로 아는 거죠. 누군지를 스스로 아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자아정체성이라는 말만큼 사실 애매하고 힘든 용어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자아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아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아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되는 이유는 나의 존재를 인식을 해야, 내가 나라는 게 존재를 인식해야 누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정체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나에 대한 신념, 내 존재를 인식한다는 건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신념들이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자아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능을 보시면 자아정체성의 기능은 자신에 대한 신념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데 자아정체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삶과 사회 국가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아정체성이 왜 필요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A라고 하고 B라고 해볼까요? 자아정체성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억? 내 삶에 대해 나에 대해서 인식해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죠. 나를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아존중감 고충,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아존중감이 있어요. 그래야 미래에 나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옆에 플러스 노트를 잠깐 보시면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혹은 형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을 보시면 일단 그러니까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죠. 나를 내가 바라봐서 나 스스로가 나를 규정하고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체로서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김석이라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저는 남자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몇 살이고, 그 다음에 내 신체 능력은 앞으로 뭐 창창하다,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한다, 저는 좀 살이 쪘다, 아니면은 뭐 안경을 쓴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로서의 자아는 내가 바라본 나라가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본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상으로서의 자아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서브젝트고 이게 오브젝트거든요. 대상,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대상으로서의 나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를 다른 사람이 바라본 나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본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내 모습.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석 씨는 너무 막 되게 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혹은 뭐 되게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저죠. 아니면은 뭐 되게 뭐 잘생긴 건 죄송합니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예. 듣고 싶어요, 그런 말을. 예. 모자가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모자가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의외로 본인이 못 보는, 나 스스로가 못 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이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이게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형성 방법을 보시면, 책을 보시면 스스로 관찰자가 돼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본다. 이 두 가지죠. 스스로 관찰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의외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안경을 안 쓰고 렌즈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머리에, 오늘도 저도 나오면서 이제 약간 젤을 바르고 나왔는데 왜 바르고 나올까요? 그냥 감고 대충 나오면 되지.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화장을 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이쁜 게 좋아서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예, 화장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안 이뻐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렇습니다. 자아 정체성은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다음 페이지 사회적 관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나를 정리하면 그 다음에 나는 사회하고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개인이 어디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까? 이 사회라는 곳에 뭐 할 필요가 생긴다? 그냥 혼자 서 있으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캐스터웨이 같은 거 보시면 혼자서 외로워서 죽어버릴걸요.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살면서 사회에 뭐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적응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요거 잘 적어주세요. 개인이 사회에 뭐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는 뭐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이 나왔습니다만, 사회기관에서는 여기 책에 있는 것만 합시다. 1차적 사회기관이 있고 2차적 사회기관이 있어요. 1차적 사회기관은 뭘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1차라는 단어하고 2차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1차란 말은 primary라는 뜻이거든요. primary. 영어 사전에서 primary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최초의, 그 다음에 혹은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최초의, 중요한, 우선의 이런 뜻. 그러니까 1차적 관계라 그러면 primary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 사유관계면 primary association 뭐 이렇게 되겠죠. sociality association 뭐 이렇게 되겠죠. 1차적 사유기관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최초고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유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사유기관은 그래서 책을 보시면 네. 혈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화 집단이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 발생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화 집단. 그래서 근데 쉬워요. 외울 게 몇 개밖에 없어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그래서 앞 글자만 땁시다. 가친또예요. 가친또. 1차적 사회기관은 가친또. 자, 그 다음에 2차적 사회기관은 나머지. 거기 보시면 학교, 정당, 직장, 대중매체 있잖아요. 그죠? 얘네는 뭘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냐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거는 돈이 아닙니다. 이익이나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있니? 가족, 친족, 또래 집단이 1차적 사회기관이었죠. 그냥 나머지요.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왔죠. 자,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예. 쉽게 얘기하면 상호작용이라는 건 자, 여기 봅시다.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냥 나하고 너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하고 나와 너가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거. 네, 이게 관계를 주고받는 거. 이거를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일대 뭐가 들어가냐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개인 대 집단의 관계까지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시작은 여기부터죠. 개인 대 개인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까지? 집단까지요. 개인 대 집단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대 국가로 확대되기도 해요.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되죠. 집단 대 집단 대 국가. 더 크게 생각하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까지 확대가 된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룹핑을 이렇게 매겨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회학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 보는 사회적 관계라는 거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제외해요. 예, 이건 너무 스케일이 커서 제외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은 세 가지가 남는 거죠. 상호작용은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세 가지 정도가 남아요. 개인 대 개인이 남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 집단이 남고요. 그 다음에 집단 대 집단. 이 세 가지 정도가 남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상호작용은 딱히 얘기할 게 없지만 개인 대 집단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개인 대
개인 대 집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약자고 집단이 강자거든요. 개인이 약하고 집단이 강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집단 내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이 일반적으로는 같은 집단에 소속되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죠. 개인하고 집단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 많이 발생해요. 물론 개인하고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싸움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싸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일방적으로 집단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한테 함부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저 대기업들한테 소송 거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이기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요걸 협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집단 대 집단이 있죠? 네. 집단 대 집단인데 일반적으로 집단 대 집단의 상호작용에서는요.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작용을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는 케이스보다는 부딪히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집단인데 목표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뭐한 집단인데 다른 집단인데 목표가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뭐를 예를 들면 제일 좋을까요? 운동 경기야.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두 집단 서로 다른 집단이죠. 둘 다 목표는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죠. 경쟁 같은 경우하고 경쟁하고 갈등은 뭐가 다르냐면 경쟁은 얘는 규칙이 있어요. 경쟁은 싸우긴 싸우는데 뭐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규칙은 두고 싸우는 거죠. 이게 경쟁이라면 갈등 그딴 거 없습니다. 싸우는데 규칙 따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갈등의 범위가 좀 더 크고요. 경쟁은 갈등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갈등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요거까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교환하고 강제가 있죠? 교환이란 건 뭐예요? 여기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여기 2번이니까 D구수로 갑시다. D구수로 가서 교환. 제일 쉽게 생각하면 give and take죠. 내가 나하고 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세요. 교환이라는 건 give and take 관계잖아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교환이라는 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이제 저하고 이 시대 에듀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도 계약 관계니까요. 그러면 이 계약이 이 give and 교환이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 에듀한테 예를 들면 당연하겠죠. 뭐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다면 제가 받는 돈이 만족스러우면 저도 열심히 강의를 찍는 거고 제 수업이 만족스러우면 시대에듀도 저한테 계속 수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시대에듀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의가 양질의 강의가 될 거를 기대하고 저한테 강의를 맡기는 거고 저는 그 강의를 열심히 찍은 대가로 돈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 강의를 서로 계약을 하고 강의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관계는 뭐가 성립을 안 하면 이 기브 앤 테이크 한쪽만 기부가 되고 한쪽은 무조건 테이크가 되는 관계가 되면 교환은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서로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는 뭐예요? 예,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상태를 우리가 강제라 그러죠. 대부분의 강제는 그래도 폭력적인 상황에 동반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폭력적인 상황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제는 굉장히 좀 굴복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인간 존중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시각은 하나는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예, 인간과 자연을 자, 요거 좀 죄송한데 좀 지울게요. 앞에 다 쓰셨죠? 제 수업은 총정리지만 여러분 혹시 그 멍 때리고서 제가 말하는 거에 이 필기하는 거에 가만 보고 계시지 말고 적으세요. 열심히 적어주세요. 책에 빈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적어야 하는 거랍니다. 원래. 저도 지금도 가끔 철학 강의 듣거나 이럴 때 열심히 적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연에 대한 수능가 기본적으로 인간하고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고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순응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하고 자연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용 그러죠. 일반적으로 서양 애들의 마인드고 이쪽이 동양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노력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환경 문제에서 환경 오염 같은 게 생겼을 때, 환경 오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가끔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하시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고졸이니까요. 고졸 검정고시를 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학교 같은 데도 중퇴를 하시거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먼저 나오고 학교에서 중퇴를 한 다음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시는 좀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이 고등학교 생활윤리라는 과목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공존 방안으로는 가능하면 자원 재활용하고 일회용품이랑 에너지 많이 사용하지 말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해라. 네, 좋은 얘기죠.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좀 들어갈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요 세상에 대한 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